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항상 이곳에서 사연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답니다. 특히 사이다 한 잔 쭉 마신 것처럼 시원시원한 결말의 사연을 들으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더라고요. 다양한 사연이 많지만 저의 지난 이야기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몇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해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저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 했었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라고 제보하라고까지 했을 정도였죠. 이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도 가끔 자려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저의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도 정말 힘들었어. 몇 년 동안 네 그림자에 숨어 살아야만 했다고.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했잖아.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당신한테 충성할게. 둘 다 입 좀 닥쳐줄래? 안 그래도 울리는 머리 더 아프니까? 경찰서 끌려갈 각오나 하셔. 저는 제 발목을 끌어안으려는 남편의 손을 발로 팍 밟아버리고 차갑게 돌아섰답니다. 남편이 악소리를 지르며 손을 움켜잡고 바닥을 뒹굴었죠.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몇 년 전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해서 거의 6개월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다 들은 이야기죠. 저는 내내 의식이 없는 채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거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마치 신생아처럼 모든 게 새롭고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돌봐주던 간병인이 있었는데 제가 움직이자 아주 놀라서 간호사를 부르러 달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제 친척 언니라는 사람이 저를 퇴원시키러 왔답니다. 물론 저에겐 낯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고의 충격으로 저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일이 막상 저한테 닥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마치 머릿속이 검정색 물감으로 칠해진 듯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친척 언니는 저와는 별로 닮지 않았더라고요. 쫙 찢어진 눈에 머리를 거의 금발처럼 염색을 한 게 차림새도 엄청 화려했어요. 못 깨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정신을 차리긴 차렸네. 일단 너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나랑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작은 방이 하나 남으니까 거기서 지내. 난 집이 없었어? 나이가 36인데 직장도 없고? 부모님은? 넌 천의 고아야. 너네 부모님이 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넌 우리 집에서 빌부터 살았어.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 다니긴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이미 관뒀고. 한마디로 너는 나이만 들고 돈도 없는 백수지. 그럼 지금까지 언니 집에서 얹혀 살았다는 거야? 언니 부모님이랑?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너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월세로 살았는데 알다시피 너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방 뺐지. 그 보증금은 네 병원비로 다 나갔어. 야, 내가 네 병원비도 보태줬다. 나중에 다 갚아. 알았어? 암튼 그만 물어보고 퇴원이나 하자. 언니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를 돌보기가 많이 힘들었던 건지 아주 쌀쌀맞더라고요. 저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도 불쌍해서 더욱 주눅이 들었죠. 그렇게 언니가 사는 빌라로 함께 가게 되었답니다. 여러 개의 동이 있는 신축 빌라라서 아파트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저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그런지 계단 하나하나 오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니가 빨리 오라고 다그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올라갔답니다. 집에 들어가니
형부가 어정쩡한 자세로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본 적이 있겠지만 기억을 잃었으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너무 어색했죠. 형부도 어색한지 저와는 멀리 떨어져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렇게 친척 언니 집에서 얹혀 살기로 했어요. 기억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 얼른 몸을 회복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얼른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형부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전업주부여서 매일 집에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언니와 집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집에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을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집안일 좀 해. 나는 밖에서 하는 게 있어서 가끔 나갈 일도 많고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밥값은 해야지. 형부 아침은 꼭 한식으로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좀 하고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까 밖에는 나가지 마. 장은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래 알았어. 집세도 안 내고 사는데 나도 도와야지. 걱정하지 마 언니. 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면서 언니 잘도 말한다. 웃겨 정말. 암튼 지금은 청소기 좀 돌려. 그리고 세탁기 꽉 찼으니까 빨래도 하고. 언니가 톡톡 쏘는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제 몫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뼈도 다 부서졌었다고 그러더니 조금만 팔을 움직여도 아직 통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언니와 형부가 먹을 밥을 꼬박꼬박 차려줬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지냈는데 매트리스도 없이 얇은 이불 2장만 깔고 자게 되었는데요.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기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언니한테 침대를 사달라는 말은 당연히 할 수가 없었지요. 제 이름 석자만 알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통장이 있는지 돈은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고요. 지금 현재는 핸드폰도 없고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처지였답니다. 저는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형부가 나와서 먹기 전에 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쩐지 형부와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언니도 저와 형부가 같이 있으면 왠지 더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형부가 저녁에 돌아오기 전에 저 혼자 대충 밥을 먹고 두 사람이 먹을 저녁을 식탁에 차려놓았고요. 둘이 밥을 먹을 땐 전 방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언니와 형부는 사이가 엄청 좋은지 둘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자주 들렸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전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 답답했답니다. 너 바닥 닦을 때 그 밀대로 하지 말고 손걸레로 박박 닦아. 대충대충 하니까 바닥에 때가 덕지덕지 붙었잖아. 너 일 똑바로 안 해? 언니, 내가 아직 팔에 힘이 없어. 그리고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 그냥 밀대로 하면 안 될까? 내가 대신 2번 밀게. 6개월이나 누워있어 놓고 아프긴 뭐가 아파? 뼈도 예전에 다 붙었겠다. 엄살 떨기는. 잔말 말고 손걸레로 빡빡 문질러. 얼른!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 절대 안방은 들어가지도 말고 청소도 하지 마. 알았어? 언니가 계속 째려보면서 할 때까지 시키는 바람에 저는 거실 전체를 쭈그린 자세로 손걸레질을 다 해야만 했어요. 서러운 것보다 뼈마디가 찌릿찌릿 통증이 와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죠. 그날 밤엔 너무 아프고 제 처지가 처량해서 혼자 펑펑 울었답니다. 그나마 안방은 청소를 안 시키는 게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안방에 있는 언니와 형부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 방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슬픈데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나는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거기다 둘은 야식을 엄청 자주 시켜 먹었는데 배달이 오면 안방으로 쏙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먹는 걸로 구차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모르는 척 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건 다음 날 아침에 주방으로 나가보면 야식을 먹은 일회용 용기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아침밥을 차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치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나한테 하나뿐인 가족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언니 집에서 빌붙어 살아서 저를 미워하는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죠. 어느 날 언니가 외출하고 저 혼자 있었는데 아직 대낮인데 형부가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형부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뭘 피하고 그래. 우리 다 가족이잖아. 편하게 해, 편하게, 처제. 아, 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좀 어색해서 그래요. 제가 얹혀 사는 입장이라 죄송하기도 하고요. 죄송하긴. 처제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면 돼. 그리고 나랑 너랑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진짜 이뻤는데 말이야. 병원에서 앓고 나더니 확 늙어버렸네. 언니가 있을 땐 말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너라고까지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슬그머니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할 게 없으니 저녁 준비나 일찍 하려고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서 썰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형부가 부엌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모른 채 하고 요리만 계속하고 있었고 형부는 옆에서 저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기억 다 잃었다면서 어떻게 요리하는 건 다 기억해? 심지어 맛도 예전이랑 똑같아. 난 네가 해줬던 김치찌개 참 좋아했거든. 오늘 김치찌개 해줄래? 어느새 제 바로 옆까지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근데 갑자기 형부가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형부 손을 팍 쳐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 기분 나쁜 눈빛은 또 뭐예요? 언니한테 다 말해도 돼요? 저는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텔레비전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서 그대로 잠을 자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제 방문을 부서져라 쾅쾅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문 열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밥도 안 해놨어. 형부도 굶고 있었잖아. 당장 문 안 열어? 저는 얼른 방문을 빼꼼 열었는데 언니가 팍 젖히고 들어왔답니다. 너 지금 잔 거야?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전기세 10원도 안 내고 얹혀 사는 주제에 새끼 밥하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미안해. 내가 금방 차려줄게. 언니 샤워하는 동안 다 해놓을 테니까 얼른 먼저 씻어. 언니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저를 노려보고는 씩씩대면서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했죠. 거실에서 형부가 계속 저를 느긋하게 바라보는데 진짜 밥그릇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었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언니가 머리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삑 지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뭘 그렇게 봐? 지금 누구 보냐고! 보긴 뭘 봐. 맛있는 냄새가 나서 메뉴가 뭔지 한번 보려고 그랬지. 배고파 죽겠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찔리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이럴 때 밖에라도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싶은데 언니는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퇴원한 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빌라 밖을 나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언니, 좀 답답해서 그런데 밖에 좀 나갔다 오면 안 될까? 형부랑 언니 편하게 저녁 먹게 좀 나가 있을게. 나가긴 어딜 나가. 동네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가뜩이나 뼈 쑤신다며. 몸에 찬바람 들어서 아예 자리 깔고 누우면 어쩌려고. 그 지긋지긋한 간병을 나한테 또 하라는 소리야? 몸 회복될 때까진 절대 나가지 마. 알았어? 저는 주눅이 들어서 밥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언니는 점점 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왠지 형부와 제 사이를 의심하는 게 아닐까 싶었답니다. 언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저를 감시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낮잠 좀 자려고 누우면 불이 나게 와서는 팔자 좋다면서 자꾸 억지로 일을 만들어 시키곤 했죠. 하루는 소파에 앉아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밖에 나가고 싶댔지? 1층에 생수 배달 왔거든? 그것 좀 다 가지고 올라와. 6개니까 빨리. 저는 그렇게 몇 달 만에 계단을 내려갔네요. 천천히 내려가 보니 1층 출입문 앞에 생수 6박스가 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6병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입을 쫙 벌리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3층에서 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제사 지내니? 빨리 하나씩 들고 올라오라니까. 언니, 너무 무거워서 못 들 것 같아. 혼자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가. 해보지도 않고 깨부터 쓰는 거 봐. 일단 들어봐. 그런 것도 해야 힘도 기르는 거지. 빨리. 저는 울상을 지으며 한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를 악물고 한 계단씩 내딛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박스를 겨우 갖다 놓았답니다. 안간힘을 써서 두 번째 박스를 올려다 놓았는데 진짜 몸에 경련이 오는 것처럼 뻣뻣해지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 언니도 놀랐던지 한마디 했죠. 야, 됐다. 하나 더 날랐다간 아주 장사 지낼까 무섭네. 나머진 형부한테 하라고 할 테니까 들어와. 간신히 방까지 기어들어가서 이불에 누워 한참을 있으니 점점 몸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수 한 상자도 못 들 정도로 몸이 약해진 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집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슬펐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니 너무 불편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진짜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흐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언니한테 말을 해봤어요. 언니, 진짜 미안한데 나 핸드폰 하나만 구해주면 안 될까? 중고도 괜찮아. 맨날 집에만 있는 게 핸드폰이 왜 필요해? 이젠 좀 살만해졌나 보지? 나도 돈 없어. 코딱지만한 빌라에 사는 거 보면 몰라? 핸드폰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얹혀 살 순 없잖아. 나도 일도 구하고 작은 방도 알아보고 하려면 핸드폰 하나는 있어야지. 부탁할게. 아이고, 생수 박스도 못 드는 게 밖에서 잘도 일을 하겠다. 돈 버는 게 장난이야?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딴 생각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해. 하루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을 너무 쐬고 싶더라고요. 마침 주말이라 언니와 형부도 오랜만에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잠깐만 나갔다 오려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정말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라도 된 것처럼 밖의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었네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네만 빙빙 돌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사람들이 시원한 커피를 마시는 걸 보니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카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언닌가 싶어서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답니다. 맞네, 맞아. 세상에, 드디어 집에 온 거야?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 한 번을 안 받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날 몰라? 나야, 나. 동네 친구 지연이. 우리 옆동 살아서 친해졌잖아. 아, 그래요? 저를 안다고요? 옆동에 산다고요? 제가 사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혹시 그럼 제가 살던 데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너무 답답한데 저를 안다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정말이야? 살던 데가 어디냐니? 이 동네가 자기가 살던 데잖아. 저 빌라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일단 여기 좀 들어가서 얘기해 그럼. 여자는 저를 카페 안으로 데려가서
케이크와 커피도 사주었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여자는 심각하게 듣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금 사는 집에서 형부랑 언니랑 산다고? A동 302호 맞는 거지?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 남편은 어디 갔어? 남편이요? 제가 결혼을 했었어요? 전 부모님도 없고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부모님이 없다고? 자기 부모님 근처 사시잖아. 나도 뵌 적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내가 썼던 핸드폰 개통해서 줄 테니까 그걸로 연락하자. 친구라는 여자는 진짜 제가 사는 빌라의 옆동에 살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왠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친구는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고 번호도 알려주었답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결혼도 했고 부모님도 살아계시다면 다들 어디에 있는 거고 친척 언니는 저에게 왜 거짓말을 한 건지도 궁금했죠.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친구라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헝클어진 실타래 마냥 뒤죽박죽인 머릿속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어떻게든 기억을 되찾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죠. 언니에게 말을 꺼냈다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받은 핸드폰으로 기억을 찾기 위해 여러모로 검색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게 돌아오지 않는 기억에 하루하루 좌절만 더해갔답니다.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머리가 띵하게 아프거나 이명이 생길 정도로 멍해지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야 좀 진정이 될 정도였죠. 그날도 갑자기 귓속부터 삐익 울리며 머리 전체가 쿵쿵 울리길래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안방에서 나온 언니가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앉아서 뭐하니? 형 볼 시간 다 됐는데 쌀도 안 씻어놨네. 이게 또 기어오르려고 아주. 당장 안 일어나? 저는 대답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울려서 그저 얼굴만 찡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젠 대꾸도 하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대했지? 이게 아주 기어올라. 언니는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악 소리를 질러댔어요. 언니는 제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더니 팍 놓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제 뒤통수를 빡 갈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억 소리를 지르며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죠.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하더니 마치 전선이 이어지는 것 같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나 너무 머리가 아파.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머리채를 잡아? 진짜 언니 맞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저는 언니를 돌아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또 귀가 멍해지더니 머릿속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예전 기억이 사진처럼 짧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스쳐 지나간 기억 중에서 형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형부가 너무 불편하고 싫은 마음까지 있어서 그런지 왜 형부의 얼굴이 크게 보였는지 이상했죠. 예전에 형부가 말한 대로 진짜 친한 사이였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언니의 감시를 받으며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와 연락하면서 점점 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사고당하기 전까지도 직장에 다녔었는데 심지어 꽤 괜찮은 회사였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제가 일했다는 부서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진짜 저를 알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출근을 안 하시더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셔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아, 저 정말 미안한데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혹시 저에 관한 서류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사팀에 좀 요청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은 제 인사 기록을 메일로 보내주었고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이 뭔지 무슨 삶을 살았었는지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실한 건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고 친척 언니의 말은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였죠. 이제 보니 언니가 알려준 제 이름조차 가짜였거든요. 저는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숨기면서 예전과 똑같이 언니를 대했어요. 언니가 외출해서 안방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렸죠. 언니는 나갈 때마다 안방문을 잠그고 다니는데 예전에 청소할 때 열쇠 꾸러미를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꾸러미 중에 안방 열쇠도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열쇠 꾸러미는 제 방에 숨겨놓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안방에 들어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언니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쫙 빼입고는 외출을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나가자마자 열쇠 꾸러미들의 열쇠를 모두 다 넣어보고 안방 열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딱 들어가자마자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싹 스쳐가면서 침대며 가구 배치가 낯설지가 않다고 느꼈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서 알아낼 게 없는지 다 뒤져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옷장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옷들을 봤는데 친척 언니가 평소에 입는 옷들은 아니더라고요. 언니의 스타일과도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제 취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훑어보고 있는데 옷장 뒤쪽에서 딱딱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무슨 커다란 액자 같아서 낑낑대면서 꺼내봤죠. 저는 액자 속의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결혼사진이었는데 형부 옆에서 웃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이죠.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저는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깨어나 보니 제가 액자 앞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파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머리를 손으로 꽉 누르면서 통증이 멈추길 기다렸고 동시에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제가 처한 기막힌 현실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저를 퇴원시키고 이 집으로 데려온 친척 언니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와 처음 대면하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꽤나 자상한 성격이었고 퇴근 시간도 잘 지켰기 때문에 바람을 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사실 남편에게 신경을 덜 쓰기도 했죠. 나이가 꽤 있는데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는 하나의 이유였을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대뜸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민철 씨 와이프 되시죠? 오늘 시간 되면 좀 만나죠.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누구신데 갑자기 전화해서 남편 얘기를 꺼내시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쪽 신상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쪽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할 얘기니까 그렇죠. 저랑 그 사람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정도면 만날 이유는 충분하죠? 상간녀가 뭐 이리 당당한지 당황스럽고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증거라도 확실히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카페에서 상간녀를 만났답니다. 민철 씨가 아직 내 얘기 안 했어요? 이혼 좀 해줘요. 민철 씨는 그쪽이랑 너무 헤어지고 싶어 해요. 참나.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근데 왜 남편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쪽만 물러나면 되니까 이혼 좀 하라고요. 그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그쪽은 상관 말아요.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주제넘게 끼지 말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녹음한 걸 들려주며 따져 물었죠. 그렇게 이혼을 바라면서 왜 숨겼어? 기다려. 내가 상간녀 소송 먼저 하고 이혼 소송도 바로 걸어줄 테니까. 여보,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이젠 다시 안 만날게.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정신이 나가서 당신한테 말했나 봐. 내가 정리할게. 제발.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려고 하자 상간녀가 폭발해서 저한테 모든 걸 다 밝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매일같이 매달렸답니다. 그와 동시에 상간녀는 저한테 매일 밤 전화를 해서 이혼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죠. 진짜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양가 부모님한테 모두 털어놓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회사 건물을 나섰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지나가자 남편이 거칠게 제 손목을 낚아채더라고요. 왜 이래? 회사 사람들 보겠어. 당장 안 나? 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부모님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 정리했다니까? 정리했는데 매일 밤 그 여자가 나한테 번호를 바꿔가면서 술 먹고 전화해 대니? 난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트럭의 불빛이 제 눈을 찌르는 걸 마지막으로 모든 기억이 사라졌던 거죠. 저는 남편 때문에 흥분해서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도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답니다. 모든 기억을 찾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처제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집에 없어? 네, 언니 지금 집에 없는데요. 형부, 죄송한데 지금 바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고 거의 1시간 만에 남편이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왔더군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제 옆에 착 달라붙어 앉더라고요. 처제, 어디가 아파? 내가 좀 봐줄까? 방이 좀 눕지 그래. 처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가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기억 다 돌아온 거야? 언제? 어디부터 기억이 나? 혹시 전부 다? 지금 사실대로 다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은 안 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다 털어놔. 남편은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죠. 물론 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지만요. 당신이 사고로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수술도 여러 번 했거든.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할 정도였어. 양쪽 부모님한테 사고 났다고 말씀드리면 나 바람난 것까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걔가 살지 죽을지도 아직 모르니까 일단 말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 감쪽같이 속이고 6개월이나 나를 병원에 숨겨놨다 이거야? 이 머저리야? 아니 걔가 당신한테 보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생명보험 있다니까 일단 더 기다렸다가 혹시나 당신이 잘못되면 그 돈 갖고 결혼하자고 자꾸 꼬시는 거야. 시간은 계속 가니까 이젠 말하기도 너무 늦었고. 그런데 저는 6개월이나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고 심지어 회복까지 된 거였죠. 그동안 남편은 제 가족들에게 제가 여행을 갔다느니 너무 바쁘다느니 계속 핑계를 대며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던 것이요. 심지어 제 회사에 찾아가서는 제가 아프다면서 대신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치열하게 지켰던 자리였는데 제 보호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제 커리어까지 망가뜨린 거죠. 저는 남편이 벌인 이 기막히고 파렴치한 일에 치가 떨렸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기 싫다면서. 그럼 내가 깨어났으면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었잖아. 어차피 기억도 하나도 못하는데. 나도 정말 그러고 싶었지. 근데 걔가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알고는 일을 이렇게 버린 거야. 난 진짜 하늘에 맹세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걔가 협조 안 하면 부모님이랑 회사에도 다 알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진짜 나 걔 때문에 인생 조졌어, 여보. 다 걔가 꾸민 일이야. 믿어줘, 제발.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식모처럼 부려먹었는데 걔 혼자 꾸민 거라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야. 너는 하기 싫었다면서 밤마다 그년이랑 그렇게 신나게 웃어댔어? 제가 남편을 쏘아보며 따지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간녀가 살짝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고는 눈이 돌아서 악을 써댔죠. 뭐야? 왜 둘이 붙어 있어? 너 지금 형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오갈 데 없는 거 걷어주니까 은혜도 모르고.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 건 나지. 이 분수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나대. 남의 집에서 집주인 행세하니까 기분 좋지? 진짜 네 남편, 네 집이라도 된 거 같았어? 제가 상간녀 눈을 쏘아보며 차갑게 비웃어주자 상간녀의 눈이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자가 진짜 친척 언니인 줄 알고 삼시세끼 밥을 해다 바치고 옷을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주면서 지냈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오갈 데 없는 천혜고아인 저를 진짜 거둬준 줄 알고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를 속였던 상간녀 못지않게 지금껏 속아온 제 자신에게도 용서 못할 정도로 화가 날 정도였답니다. 뭐야? 기억이 다 돌아온 거야?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게 뭐 있어? 이 꼴을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고 살겠다고? 과연 내 남편도 너랑 같은 생각일까? 어쩌니? 내가 보기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진실을 털어놓도록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했던 말을 다 녹음했었고 상간녀에게 바로 들려줬죠.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상간녀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점점 울상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다 내가 꾸민 일이라고? 야, 네가 보험금 탈 때까지 기다리자며.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이거야? 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진작에 헤어지자고 했잖아. 네가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거고 다 네가 저지른 거야. 내 인생 책임져. 상간녀가 분에 못 참아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이 돌아가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둘이 보기 흉하게 육탄전을 벌이는 모습을 소파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빠졌는지 둘이 씩씩대며 서로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는 남편과 상간녀의 뺨을 번갈아가며 세게 내리쳤어요. 제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마음먹은 것처럼 때리지를 못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때릴 사람은 난데 왜 니네 둘이 치고받고 난리야. 서로 그만 탓하고 너희 둘이 사이좋게 같이 콩밥 먹으러 들어갈 거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고는 종아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상간녀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 말만 듣고 살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아니,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사고로 다친 사람 옆에서 간병해주고 병원비 내주고 집까지 데려와서 돌봐준 건데? 뭘로 콩밥을 먹일 건데? 법이나 알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따지고 보니 그러네. 내가 남편이고 보호자인데 내가 사고난 배우자 돌봐준 걸로 감옥을 갈 순 없잖아.
그러는 너는 법을 잘 아나 봐? 그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두고 보자고. 경찰 오면 얘기하라고. 뭐? 경찰? 내가 왜?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돼? 상간녀가 저를 위협하듯이 확 다가와서 때릴 것 같은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 연락을 받고 오신 친정 부모님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셨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가 감히 우리를 속이고 내 딸을 못 보게 숨겼다 이거야? 바람까지 핀 주제에? 너 이놈, 오늘 네 제삿날이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몸을 수그린 채 맞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사이에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쥐어뜯기 시작하셨죠. 상간녀의 비명소리가 어찌나 큰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그 소란이 벌어지는 사이 미리 연락해두었던 경찰도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밤에 소란스러운 소리와 경찰까지 출동하자 빌라 앞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부끄러운 건 아는지 얼굴을 애써 가리며 경찰차에 오르는 두 사람을 창가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죄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다양한 죄목을 적용받아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형편이 되었죠. 변호사 말로는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그 두 사람에겐 제일 약한 재판이었을 거예요. 저는 위자료로 공동명의였던 빌라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것은 당연한 거였고요. 저는 그 집에서 당했던 일은 생각도 하기 싫었기에 바로 빌라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라서 간단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음식도 잘 챙겨 먹다 보니 확실히 점점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 든답니다. 점점 원래의 제 삶과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해요. 아직도 그 빌라의 작은 방에서 노예처럼 지내면서 혼자 울며 잠들었던 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가 막힐 뿐이죠. 그것도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이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다니. 그를 사랑하고 선택했던 제 삶이 쓸모없이 느껴지는 날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이겨내보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혹시 이번 태풍은 잘 넘기셨나요? 아니면 아직 여러분 사는 곳은 여전히 태풍이 지나가는 중일까요? 아주 위력이 센 태풍이지만 부디 안전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하루 지나자 바람이 사그라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사연도 지금 날씨랑 비슷한데요. 전 남편이라는 태풍에 하마터면 휩쓸려 갈 뻔한 제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사연을 적으면서 제 인생을 쭉 돌이켜봤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가정 불화는 주로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야속하게도 어린 저만 혼자 두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들은 모두 악마 같았어요. 어린 제게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는 둥
자기들은 절대 맡아서 키울 생각 없다며 못난 말도 면전에 대고 하셨었죠. 어린 제가 키워달라고 안겨붙을까봐 더 못되게 그랬을까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혼자인 제게 괜찮냐며 손 내밀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간 그날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재산이랄 게 크게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부조금마저도 어린 제게는 허용되지 않았나 봐요. 그나마 막내하며 가깝게 지냈던 건 고모였는데요. 고모라는 인간은 제게 단돈 2만 원만 쥐어주고 부조금을 모조리 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저는 경제 감각이 없으니 그때 고모가 쥐어준 2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고모는 그래도 조금은 날 좋아하는구나 착각 들 만큼요. 하지만 금방 집에 먹을 것도 동나고 돈도 떨어진 저는 그렇게 며칠을 혼자 굶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방치된 저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를 통해 보육원에 가게 됐습니다. 보육원에 있다가 또 언제 혼자가 될지 모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육원 첫날부터 옆 친구들 밥까지 탐내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의 친구들은 첫 만남부터 절 싫어했고 원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제 뺨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세상은 저 혼자 헤쳐나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골지 않으려면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구제해야 함을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자랐습니다. 머리가 점점 클수록 원망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날 두고 죽은 아빠, 그리고 도망간 엄마, 나 몰라라 한 친척들에 대한 원망이요. 아니, 어린 저를 감당하기 싫었음 진작 절차 밟아서 보육원에 맡기지 왜 방치해뒀나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 죽기를 바랐던 건가 하며 증오심도 자라났죠. 나쁜 짓을 하거나 방황하지는 않았고 전 그저 그 모든 미운 감정들을 연료 삼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 18세의 나이로 보육원을 독립했고 대학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졸이지만 나름 작은 회사 경리로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 담임 선생님께선 제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백은 돈밖에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죠. 저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세금 떼면 그마저도 더 줄어들어서요. 20대 초반에는 저축하며 제 입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공부에 투자할 시간과 돈은 없었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허덕이지 않을 때쯤 공시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질 때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다들 가족, 연인과 저마다 함께 있더군요. 이 세상에 저만 덩그러니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꾸린 모습에 저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분명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저희 부모님도 좋았을 때가 있었겠지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 친구가 해준 소개팅에서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25 넘어 하는 제 첫 연애였습니다. 이미 연애를 여러 번 해본 남자친구는 모든 게 능숙했어요. 그 나이에도 서툰 제게 보채지 않았고 처음엔 매너 있었죠. 하지만 사귈수록 발견하게 되는 그놈의 민낯은 추악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망나니로 돌변하더군요. 그 구렁텅이에서 절 꺼내준 게 다름 아닌 앞집 살고 있던 전 남편입니다. 제게 뭐가 모자라서 그런 놈에게 당하고 사냐고 신고도 도와주고 늘 퇴근길을 함께 해줬어요. 덕분에 징글징글하던 전 남친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아무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던 제 세상에 먼저 손 내밀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댔어요. 심지어 직업이 공무원인 남자를 보며 저 역시 덩달아 학구열도 불타오르더라고요. 나름 새로운 꿈과 욕심이 생긴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도 잘 될 거라며 옆에서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껏 혼자 살아온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겪은 일처럼 많이 아파했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참하게 잘 컸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평생 자기 외롭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한치의 의심 없이 절 지켜주겠다던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따뜻했던 남자친구는 남편으로 한 식구가 되자마자 제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때? 왜? 나 9급 시험 떨어졌을까봐?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마음 편해. 섣불리 오래 다닌 내 첫 직장 그만두는 건 좀 무섭거든. 시험 합격하면 그만두려고. 뭔 소리야? 합격이라니. 설마 진짜 당신이 9급에 붙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진짜 당신이 붙을 거라 생각하냐고. 아니 고졸에다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으면서 단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 바라는 건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야? 난 단지 당신 지금 회사 연봉이 너무 적어서 차라리 알바가 낫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엄마 만두가게 알바생이 당신보다 돈 많이 받아. 그거 알고 있어? 첫 직장이자 지금껏 몸담아왔던 직장은 제가 고졸이라 승진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개미똥만큼이라도 매년 연봉이 오르더라고요.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잘리지 않고 계속 다닌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공무원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갑자기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 하더군요. 저를 믿고 응원해줬던 연애 시절 남친은 사라지고 돌변한 남편은 고졸인 제가 공시에 어떻게 합격하냐며 비웃더라고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구한 내 첫 직장, 월급은 적어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 듣다 보니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리고 당신 내가 공무원 안 하길 바라는 눈치다? 안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붙을 걸 예상하는 거야. 고졸인 네가 공시는 무슨 공시야. 헛꿈 그만 꾸고 돈 안 되는 회사는 얼른 그만둬. 그리고 말인데 우리 엄마 만두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요즘 손이 모자라다는데 당신이 가서 일 좀 도우면서 배워봐.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가게 선뜻 물려줄 수도 있잖아. 헛꿈?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결국 지금 나한테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가게 일 도우라는 거잖아. 나 당신 부인이야. 부탁도 아니고 명령하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태도야? 제가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불쾌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말이 헛나온 거야. 난 그냥 당신 비전도 없는 회사에서 개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어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 그래, 나 고졸이다. 고졸이 뭐가 어때서? 난 떳떳해. 내가 혼자 어떻게 졸업한 학교인데. 미안해.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요즘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 나도 모르게 성질 부렸나 봐. 아니, 우리 엄마가 요즘 몸이 불편하다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자꾸 부르시잖아.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나 업무 많아서 야근까지 하는데 엄마까지 케어하느라 요새 좀 몸이 힘들다. 그래서 당신한테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말이 삐뚤게 나가서 미안. 뭐? 어머니 아프셔? 어디가 아프신데? 그럼 그렇다고 나한테 진작 말을 하던가. 엄마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못해서 제게 못되게 군 남편이 미웠지만요. 생각해보니 요새 저도 바쁘다고 시모에게 연락을 못 드렸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타박하며 곧바로 시모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요새 그이 따라 공무원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회사 일까지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께 요즘 신경 못 써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편찮으시다는 말 듣고 바로 온 거예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병원은 저랑 같이 다녀요. 결혼 전에는 가족품이 그립다더니 너 결혼 후에 내가 먼저 안 하면 연락 한 통 없더라. 인간이 다 그래. 뒤돌아서면 남이지. 자식 새끼라고 키워봤자 그놈도 지엠이 아프다니까 툴툴거리기나 하고. 에이구,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머님이 왜 빨리 죽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어머님은 제 가족이에요. 저 무서우니까 그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근데 저도 좀 속상해요. 몸이 안 좋으시면 툴툴거리는 아들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안 하셨죠? 저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셨죠? 이그, 너 지금 내 가게 보고 나한테 아양 부리는 거지? 이 가게 어차피 너 물려줄 생각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님, 저도 만두 빚으면서 평생 살기 싫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거예요. 당분간만 도와드리는 거니까 월급은 제가 전에 있던 직장보다 많이 주셔야 해요. 뭐? 회사를 그만뒀어? 네, 저 회사 그만뒀어요. 글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남편이 바가지로 엄청 긁어대더라고요. 지는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혹시 나 때문이냐? 너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 거 내가 들어서 뻔히 아는데. 맞죠? 어머님, 그 사람 진짜 너무해요. 그러니까 저 남편보다 월급 더 많이 주셔야 해요. 사실 회사는 저 승진시켜줄 생각도 없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도 뭐 제 자격지심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뤄내고 지켜낸 자리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려놓아도 저는 괜찮아요. 그 회사보다 전 어머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저 꼭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공시도 합격할 거예요. 뭐 그건 네가 하는 거에 달려있지. 처음엔 못된 말만 하는 시모 때문에 무척 속상했어요. 하지만 말만 퉁명스럽게 할 뿐이지 시모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효도하겠다던 제가 그동안 무심했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서운했던 게 생각 안 나게 시모께 더욱 잘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시모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평일에는 만두가게에서 일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 작은 만두가게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요. 같이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꽤 여유가 있으신 분이란 걸 알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원래 제 연봉을 물으시더니 딱 그 연봉의 2배는 좋게 넘게 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곤 만두 빚는 것 뿐이었어요. 만두소는 어머님께서 직접 만들고 만두는 직원들과 함께 빚었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힘에 부치지도 않더라고요. 당일 만들어 당일 소진하는 만두는 오픈하자마자 매일 빠르게 품절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잠깐 근무하고 덕분에 공부할 시간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와 같이 지내다 보니 마음이 풀리셨는지 전보다 저와 엄청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머님은 제가 쉬는 날이면 매주 꼭 예쁜 만두를 빚어서 보내주셨어요. 아들 말고 며느리 먹으라고 순수 빚어주신 거였어요. 그리곤 어머님은 항상 덕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쁜 만두 먹고 예쁜 손주 보렴. 그건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친엄마보다 시모가 더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엄청 못되게 굴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자기 대신 어머니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보졸이 어떻다니 당신 상처받게 해서 진짜 미안해. 정말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당신이 엄마한테 해준 만큼 내가 2배, 3배 잘할게. 너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요즘 행복해 보이셔. 남편이 굳이 뭘 더 노력하지 않아도 어머님이랑 모녀처럼 지내는 시간이 저도 행복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행복하다 느꼈던 순간이었죠.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서로를 보살피는 가족 구성원.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가족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제게 고맙다던 남편은 은혜를 갚겠다더니 그걸 원수로 갚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야근이 잦은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부쩍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야근하고 올 시간을 넘어 훨씬 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죠. 술, 담배라고는 안 하던 남편이었는데 혹시 또 제가 모르는 괴로운 일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 또 술 먹었어?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야? 야, 너는 입맛 시집 자라서 호강하는 줄 알아.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투야? 아, 이게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야, 이리 와봐. 본 적 없는 얼굴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남편 때문에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리 가라고 남편을 세게 밀치자 남편은 그대로 그냥 뻗어서 자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전 남친이 술 먹고 제게 폭력을 행사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술 먹은 사람들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 취객처럼 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게다가 남편은 술에 취해 그냥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잠시라도 정신이 들면 꼭 큰 소리로 마누라 어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아니면 밥 좀 차리라며 주정을 부렸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회식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날 술 깨면 남편이 회식 때문이라며 싹싹 빌어대서 한 번은 봐줬는데 그 뒤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가게 때문에 남편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편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니 점점 더 선을 넘는다 싶었죠. 저는 처음엔 술 취한 남편이 무서웠는데 몇 번 반복되니 점점 속에서 열불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만 소리 지를 줄 알아?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와 난동을 부리길래 전 똑같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살벌한 얼굴로 식탁 위에 물잔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물을 뿌렸습니다. 유리잔은 그대로 싱크대에 던져버려서 깨졌고요. 저는 물에 젖은 생쥐꼴로 바들바들 떨며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경찰보다 시모가 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 연락에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 아니, 너 괜찮냐? 잘밤에 머리가 다 젖었네. 어딨어? 내 며느리 울린 이 못난 놈 어딨냐? 어머님은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에게 쌍심지를 켜시곤 다가갔어요.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꺼낸 물병 뚜껑을 열고 자는 남편에게 그대로 들이부으셨어요. 차가워. 누구야? 누구긴 네 애미다 이 썩을 놈아. 엄마? 땡수 마찰하니 지 애미는 알아보구나. 근데 왜 네 색시를 못 알아봐? 어디 술 취했으면 곱게 잘 것이지 내 며느리를 괴롭혀? 아, 내가 또 술 먹고 실수했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를 불러. 뭐? 또? 이따위로 인사불성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지? 너 이 자식 애미가 우스워? 어디 내 앞에서 큰 소리야? 아니, 어디 너만 사회생활하냐? 응? 네 부인은 시모 뒷바라지 한다고 매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실은 어머님이 일을 덜 시키면 덜 시키셨지 저는 만두가게 일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저를 두둔하기 위한 못된 시어머니를 자처하셨죠. 나도 모자라 너까지 부인을 괴롭히면 쓰냐? 너 이따위 망나니 짓 할 거면 당장 이혼해라. 어디 감히 내 며느리한테 물을 끼얹어?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너까지 지금 네 부인을 무시해? 너 지금은 물잔이지? 나중에는 네 손에 뭐가 들려있을지 앞날이 훤히 보인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뭐 가정폭력이라도 저지른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이미 넌 폭력을 쓴 거야, 이놈아. 술 처먹고 와서 괴롭힌 게 폭력이야. 아가, 내가 경찰 부르마. 저런 놈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려. 시모는 콧김을 뿜으시며 남편에게 쌍욕을 한 바가지 하셨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시는지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내셨죠. 그러자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됐는지 무릎까지 꿇은 채로 빌고 또 빌더라고요. 엄마, 무슨 경찰은 경찰이야. 나 공무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말려봐. 저놈 사과하는 꼬라지 봐라. 그게 사과냐? 아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가서 넌 내 집이다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이혼을 할지 결정하렴. 저놈 하는 짓은 내가 못 봐주겠다. 시댁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시모는 괜찮다며 제 손을 연신 쓸어주셨어요. 그 온기에 저는 불안이 가라앉았죠. 한동안 시댁에서 먹고 자고 어머님의 배려로 만두가게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 전에는 어머님께 찾아가서 싹싹 빌고요.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사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로 남편은 마음고생을 좀 했는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다시는 술 안 먹겠다는 각서도 자진해서 썼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절 구해준 일이 떠올라서 정말 딱 한 번만 봐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겨우 이룬 제 가정을 쉽게 제 손으로 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대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예전처럼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저희는 일상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술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통화를 우연히 들은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은 나만 믿으라니까. 이번 달 보험왕은 당신이라고. 그 말 한마디만 엿들었는데 제 온몸의 세포가 반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몰래 전화기를 뒤져보니 바람이 확실하더군요. 대화 내용을 보니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 어쩐다. 참 가관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시모의 가게와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용해서 남편은 시모의 환심을 사려 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했어요. 겉도 모자라 상간녀와 함께 시모의 명의로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작전을 짜고 있더군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던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당신이 엄마 좀 설득해서 생명보험이랑 이것저것 들어놔. 내가 잘 아는 설계사가 있거든? 상담 받아보니까 지금이라도 보험 열심히 들어놔야겠더라. 엄마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셔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고 나중에 우리 물려줄 재산이시잖아. 아프실 때 돈은 따로 준비해야 한대.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우리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더라. 저는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보다 낳아주고 키워준 시모를 배신한 게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엔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항신소까지 의뢰해서 증거를 수집한 이유는 단 하나, 시모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꾸미는 계획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증거를 다 수집하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하기 전 시모에겐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머님도 상간녀와 남편에게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하셨고 단단하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상처받았을 저를 더 걱정하셨죠. 비장한 얼굴의 시모는 제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가, 비위상해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해결하마. 어머님은 말씀 따라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남편과 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댁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참교육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직원들 모두 휴가를 보내주시곤 보험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고 상간녀를 만두가게로 불렀습니다. 상간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예뻤어요. 막상 마주하니 저는 제가 죄인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들었죠. 그걸 눈치챈 어머님은 기죽지 말라며 제 등을 여러 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나서 열심히 설명하는 상간녀에게 어머님은 대놓고 물으셨어요. 그쪽은 보통 상품을 팔 때 연애도 하는 겁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네 어머님이야? 야, 이 몹쓸 거사. 어디 팔라는 보험은 안 팔고 다른 걸 팔고 있어? 무슨 소리시냐고요? 예끼놈아. 뭔 소린지 몰라서 물어? 상간녀는 얼굴이 붉어져서 벼랑간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자리에서 일어난 상간녀를 시모는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챈 어머님은 만두소를 비비듯 상간녀의 머리를 허공에 마구 비비셨어요. 너, 네가 일하는 보험회사에 당장 같이 가자. 앞장서. 내가 내 아들이랑 너랑 바람난 거 회사에 항의하려니까. 어디 감히 되도 않는 꿍꿍이로 접근했어? 뭐 내 가게를 받아서 홀라당 팔아먹겠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내 쓰레기 같은 아들이랑 호의호식하겠다고? 아니 인연 이거 상간녀 주제에 꿈도 크다. 근데 이거 어쩌나? 내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 딸이야. 내가 쉽게 죽을 것 같아? 어디 평생 내 시집살이나 하면서 같이 늙어볼 티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구수한 욕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간녀는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 빌며 울더라고요. 화장이 눈물에 다 지워진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 저는 떳떳한 제 민낯이 더 예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발 회사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요. 저 정말 개고생하며 살았다고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 망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 평소에 고객님들한테 딴 맘 안 품어요. 진짜 맹세코 이런 적 처음입니다. 아드님이 먼저 그러자고 제게 제안했다고요. 얼씨구, 당장 네 회사 가서 내 앞으로 된 보험 싹 다 해지하고 내 아들한테는 아직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했다간 그날 바로 내가 너 회사 뒤집어 엎을 거야. 그놈은 내가 알아서 조질 테니까 모른 척하고 기다려. 네 최후는 어떻게 할지 내가 고민해 볼 테니까. 애초에 어머님 보험은 아직 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사모님 보험은 몇 개 들었거든요. 지금 회사 가서 제가 손해보더라도 당장 다 해지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내 보험을 들었다고요? 남편은 이미 상간녀에게 제 보험을 몰래 들었더라고요. 정말 TV에서 볼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망보험금 2억? 그 액수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슴을 치시며 본인이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저는 어머님 잘못은 없다고 서로 껴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사이 슬금슬금 도망가고요. 가게를 3일 이상 쉬어본 적 없는 어머님은 상간녀와 남편을 참교육하기 위해 일주일이나 문을 닫으셨어요. 저나 어머니나
둘 다 너무 가여운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저와 함께 우시던 어머님은 이럴 때가 아니라며 제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음 계획을 실행하셨죠. 가게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할 일 제쳐두고 쏜살같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엄마 올랐을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엄마 이제 늙으셔서 앞으로 얼마나 장사하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여기는 정리하고 우리 월세로 옮겨서 가게 다시 열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가게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침까지 튀기며 흥분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당장 멱살을 잡아 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어머님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하시곤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하셨어요. 이혼 서류다. 긴 말 말고 도장 찍어라. 너네 둘 갈라서 나 그동안 많이 참았다. 며느리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도대체 정이 안 가는 걸 어떡하니? 일도 곧잘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혼자 만두 하나 제대로 못 빚어. 이런 애한테 내 가게를 맡길 바에 딴 사람한테 파는 게 낫지. 며느리 하나 잘 키워서 간병인 돈 굿나 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전문 간병인이나 두는 게 낫겠어. 그러니 팔기 전에 이혼 먼저 시켜야지. 엄마 잘 만난 내 아들 덕에 며느리 호강하는 꼴? 난 못 본다.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두 사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떡할 거냐? 쟤랑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이혼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네 가정 지킬래 아님 내 돈 다 네가 가질래? 당연히 난 엄마 편이죠. 당신 엄마한테 얼마나 서운하게 했으면 엄마가 저러셔? 안타깝지만 난 효자라서 엄마 말씀대로 할 거야.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어머님 잘 보살펴드려서 고맙다며. 그래서 당신 나한테 은혜 갚는다며. 근데 어떻게 이래? 저는 미리 어머님과 계획한 대로 남편에게 매달리는 척도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도장이 찍히자마자 시모는 만두 담는 쟁반으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리셨죠. 그러자 턱을 붙잡고 남편은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미친 거예요? 이런 썩을 문디 자식이 아주 지그 아빠랑 똑같네. 아주 똑배 닮아서 조강지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네. 남편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느라 두 눈을 요리조리 굴렸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받아봐. 누군데? 여보세요? 고객님, 저예요. 그동안 사모님 몰래 들어놓은 보험 계약은 다 해지됐습니다. 보험료 냈던 건 전부는 못 돌려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사모님한테 입금해 놓겠습니다. 야, 이 미친. 뭐라고? 남편은 상간녀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남편 놈은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챘는지 시모와 제게 번갈아가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저 보험 사기꾼이 저한테 접근해서 속은 것 뿐이에요. 야, 맘 같아선 네 재산, 네 직장 다 뺏고 싶은데 더러워서 손도 대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 어머님이 널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이래? 아가, 저런 쓰레기랑 더 말 섞을 필요도 없다. 너 당장 짐 싸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난 이제 아들 따위 없는 걸로 하마. 엄마, 왜 이러셔 진짜? 소미 네가 이제부터 내 딸 해라. 어머님, 내가 너 입양 절차 알아봤다. 자, 서류 받아라.
너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잘 생각해봐라. 이놈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 테니. 이제부터 모든 재산 권리는 우리 소미한테 줄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노망 났어요? 얘는 피 하나 안 섞인 남이라고요. 너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어머님의 폭탄 발언에 남편 놈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제게 달려들었죠.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땡땡 경찰서죠? 여기 땡땡 만두집인데. 응, 나야 나 송 사장. 아, 웬 망나니가 와서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잖아. 얼른 와봐. 엄마, 누가 네 엄마야 이 자식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자식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남편을 혼내는 어머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알고 저는 급하게 남편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자식이 어떻게 그래? 상간녀랑 보험 사기단으로 잡혀가고 싶지? 나도 모르는 보험 가입한 거 문제 안 될 줄 알았나 봐. 어머님 앞에서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얼른 꺼져. 남편 놈은 정말 땅을 치며 발악하더군요. 그래봤자 그놈에게 더 이상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이 오고 이 댁 아드님 아니냐고 묻는데 어머님은 외면했습니다. 그래, 못난 내 아들 맞아. 데리고 있다가 정신 차리면 훈방 조치 부탁해. 가게에서 난동 부린 건 사실이니까. 기운이 다 빠진 남편은 더 이상 제게도 시모에게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경찰을 따라가더군요. 너무 큰일을 겪으셔서 혹시나 쓰러지실까봐 저는 내내 어머님 곁을 지켰네요. 어머님은 아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저를 입양할 계획이셨어요. 난 정말 소민이가 내 딸 같아.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엮였지만 안 좋게 끝내고 싶지는 않구나. 난 진심으로 널 가족이라 생각한단다. 어머님 마음 저 잘 알아요. 누가 뭐래도 저 어머님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랑 이혼했더라도 여전히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세요. 하지만 저 어머님 딸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랑 남매인 거잖아요. 저 죽어도 그건 싫어요. 어머님이랑 저 서류상으로 아무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계속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가족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돌아갈 텐데 난 그게 아쉬운 거야. 소미 넌 아쉽지 않니? 어머님, 저는 지금도 좋아요. 시모는 제가 끝끝내 입양은 만류했더니 살짝 서운해하셨죠. 하지만 서운해하시는 것도 정말 잠시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가족이 못 돼준다면 든든한 백은 되어주겠다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며 그동안 모았던 재산 반은 좋은 기부처에 기부했고 반은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꼭 공시에 합격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너 공시 불합격하면 내가 준 돈 다시 다 돌려줘야 한다. 에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저는 아직도 전 시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랑 병원 갈 일 있으면 같이 가드려요. 공시는 다행히 한 번에 붙어서 받았던 재산은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좁은 공무원 바닥, 저는 전 남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자기 엄마 재산을 가져간 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죠. 직장에서 막상 저를 마주하니 놀라서 전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됐더라고요.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도 잠시였어요. 얼마 안 가서 상간녀가 찾아왔거든요. 내 인생 책임져 이 자식아. 다 네가 계획한 거였잖아. 네 부인도 네 엄마도 네가 생명보험 억대로 들라며. 야,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나 보험 사기로 신고당해서 이제 보험일 못해. 너 때문에 보험 모집인 자격 박탈당했다고.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소문 다 나서 나 나중에 다른 보험회사도 못 가.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영어뿐인데 어쩔 거야.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그럴래?
조용히 안 해?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들 일 보세요. 전 남편은 상간녀를 모른 채 했지만 상간녀는 끝까지 그런 전 남편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저희 사무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는데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생명보험, 불효자식, 조강지쳐 버린 쓰레기. 이런 키워드들이 한동안 떠돌자 전 남편은 알아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쩌면 제가 직접 불륜으로 윗선에 고발할까봐 도둑놈 제발 지린다고 알아서 도망간 걸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홧김에 또 공무원 그만두고 저놈 후회하겠구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공무원 그만두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전 남편은 퇴직금을 탕진하고 엄마한테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엄마, 저 돈 좀 보태주세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 발견했거든요. 엄마 아들 공무원 시험도 단번에 붙고 엄청 똑똑한 거 잘 알잖아요. 누가 내 아들이요? 댁은 뉘신지? 엄마는 당연히 반성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전 남편을 외면하셨죠. 누구냐고 묻는 엄마의 말에 전 남편은 끝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라고요. 언제까지 아들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전 남편은 모든 걸 후회한다며 엉엉 울면서 빌고 또 빌었대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제발 아들 모르는 척하지 말아달라고요. 엄마는 그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다시 네 손으로 어떻게든 일어나면 내가 그땐 너 아는 척이라도 해주마. 내가 너라는 놈을 낳은 죄가 있으니 그땐 내 벌 달게 받아야지. 전 남편은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네가 워낙 소문이 빨라서요. 소문 들어보니 전 남편은 어느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그놈이 한 짓거리들 생각하면 분해서 더 벌받기를 원했지만요.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이길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놈이 받는 가장 큰 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 엄마랑 자주 왕래하며 살 거예요. 물론 전 남편 놈이 개과천선해서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엄마랑 예전처럼 편히 만날 수는 없겠죠. 이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엄마는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걔랑은 나도 예전처럼 못 지낸다. 아무리 내가 낳고 길러놓은 자식이라지만 그 시커먼 무서운 속내를 전혀 몰랐잖니. 앞으로도 뭘 믿고 그놈을 보듬겠니?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 마라. 어차피 사람 쉽게 안 변하고 그놈 변하려면 나 죽고 나서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나 이제 가진 것도 없어. 이 몸뚱이뿐이야. 만약 나한테 빌붙으려고 한다면 내가 역으로 저놈한테 빌붙어야지 뭐. 엄마도 참. 내가 있는데 그놈한테 빌붙긴 뭘 빌붙어요. 그리고 왜 엄마가 몸뚱이뿐이야? 내가 있잖아요. 진짜 섭섭하게 자꾸 그럴 거예요? 엄마는 내가 지켜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웃어. 울상 짓지 말고 나랑 웃으면서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저는 나중 일은 우선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 엄마와 사랑하며 지낼 거예요. 가족이 없었던 제게 전 남편은 상처만 주었지만 결국 제 곁에는 진심을 나눈 엄마가 남았네요. 그리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 일도 열심히 잘 해내고 있어요. 다들 제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일도 점점 적응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